이게 왜 그래? 여기서 도대체 뭐야? 이렇게 그 간절함이 뭉치는 그 가운데서요, 무엇이 자라냐? 역력하고 성성한 이 우리의 깨어있는 정신이 온전히 계속 나도 모르는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오늘 제목은 의두입니다. 지난번 제가 교육자 훈련 때 해봤는데 제가 의욕이 너무 넘치는지 아니면 이 의두가 한 번에 끝낼 분명히 일은 아닌데 지난번 한번 기도 때 일주일간 이 의두를 가지고 해봤는데 그래도 역시 시간이 모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두가 워낙 중요하고 워낙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한 번으로 이렇게 만족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정전에 대종사님께서 의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의두는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이해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두를 글자 그대로 하면 이제 의심머리라는 말이고요. 의심은 우리의 생각이 혹은 감각이 이 경계를 접하거나 사리를 대했을 때 합리나 이해의 단계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 이게 세상 이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이해하기가 뭔가 문제가 생겨버린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우리의 지적 능력을 확장하고 인지의 부분이나 혹은 사물을 내가 활용하기 위한 바탕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의심을 하면서 서서히 알게 되고 밝아지고 그리고 그 사물들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란 것은 쉽게 말하면 꼭대기, 이제 머리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모든 그 인지나 혹은 생명 기능의 중추 부분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가장 꼭대기, 최고의 영역,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두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세상을 인지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안목을 기르는데 맞닥뜨려서 문제가 생긴 그 부분을 집요하고 깊이 연구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그것이 의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수많은 8만 4천의 경전들이 있고 진리를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왜 굳이 의두라는 것을 어른들께서 내놓으셨는가? 이 부분을 보면 의두가 참 색다른 부분이,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어떤 방법 자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래서 여기는 지식의 유무나 그 어떤 논리의 정연함이나 혹은 지혜의 밝고 어둠이나 혹은 감각이 뛰어남이나 혹은 많이 배워서 경험이 많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의두에 접근할 때는 지금부터 나는 남녀노소 유무식 선악 귀천을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난 머리가 나빠서 경전 설명할 때 잘
못 알아들어. 뭐 이런 분이나 혹은 이때까지 내가 공부를 해온 게 너무 짧아서 지금부터 나오는 이 의두는 더 어렵다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다가설 수 없는 부분이야. 그 생각을 싹 접고 정말 남녀노소 선악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라는 말들이 우리 대종사님의 법문 전체에도 통하지만 더더욱 이 의두 부분에서는 정말로 딱 그렇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게 소용이 없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연마하던 모든 방식을 다 놓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좋음에 의지하면 절대로 의두가 풀리지 않고 혹은 지식에 의지하거나 기존의 경험에 의지하거나 이렇게 해도 이 의두는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입니다. 의두가 뭐냐면 두는 머리 끝이잖아요. 더 이상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위로 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쓰던 모든 방법을 싹 놓고 청정한 본성으로 자기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의두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공부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딱 한마디로 참 좋아하시자. 한마디로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할 때 안경을 벗어라. 이 말씀하고 매치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의 습관적 생각들, 습관의 생각의 어떤 성향들, 그 다음에 어떤 감각들, 내가 주로 이 정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보면 나는 주로 어떤 데 의지해서 주로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부르면 양쪽으로 돌아보지 않고 한쪽으로 돌죠. 아십니까? 100명의 사람을 불렀을 때 98명이 한쪽 방향으로 돈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쪽으로 돌아볼 수 있고 이쪽으로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상하게 한쪽 방향으로 돌까요? 100명 중에 한 명이 거꾸로 돌아본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또 100번 불러도 거꾸로 이렇게 돌아보는 게 다고 이쪽으로 돌아보는 게 불과 한두 번에 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는 나의 정신이 온전하게 있고 이 정신을 천만 가지 정신에 생긴 대로 다 쓰는 것 같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마치 숟가락을 주면 당연히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이 정신이 어떤 나의 특화된 그 방법에 의지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는 의두에 접근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쓰던 방법들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던 혹은 놀았던 안 했던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하던 방법들을 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출발선이 똑같다. 그런데 보통 그러면 인간의 세상 인식 방법이 주로 어떠냐 해서 첫 번째로는요, 합리적 사고입니다. 사고 중심의 아이들이 제가 유치원에서 아이들 키워보면 사고 중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 감각과 뭐 여러 가지 감정과 인식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데 엄마들의 욕심에 의해서 4살, 5살 때부터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글을 잘 읽습니다. 그런 이제 사물에 대한 인식이 문자에 의하고 이게 분별의 인지에 의해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적 역량은 빨리 올라가지만 인간과의 부대낌, 감각, 소위 이 피부와 이 스킨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져서
정서 소통이나 정서 인지나 이런 부분들을 발달시키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이는 빨리 분석해서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접근하면 그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 방법을 너무 일찍부터 쓰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공부는 좀 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다른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게 많아서, 그래서 항상 제가 볼 때 우리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늦게 문자를 가르치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게 되면 이 친구는 머리로 못 따라가면 감각으로, 육감으로, 느낌으로 막 다 찾아서 친구 관계를 맺어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적인 부분이 약하다 싶으면 의욕이 더 일어나고 막 다른 친구들은 하는데 나는 막 안 돼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 있으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평범하게 보통의 친구들처럼 가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커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늙어도 그 방법을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그 방법을 주로 쓰는 사회에 가면 먹혀들지만, 그게 아닌,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별로 지적인 것보다 따뜻하고 온화한 아버지가 훨씬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온화한 아버지가 될 줄 모르게 된다거나, 혹은 행복이 왔는데도 이 행복을 제대로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리에 접근하고 우리의 참 성품에 접근할 때는 내가 쓰는 어떤 특수한 방법, 주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놓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그게 합리라는 겁니다. 세상을 인식할 때는 합리가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혹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소설 중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신 분이 많이 계시길 건데, 그 책에 보면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사람은 공부 같은 거 안 해요. 몸으로 감각으로 느껴지는 인생을 막 세상에서 보면 일탈된 엉망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합리 같은 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사실은 그 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거의 모든 사람에 있어서 이 분별과 합리는 진리를 보는데 크게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선입관념,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정관념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 성품의 자리에서 봤을 때 고정관념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유효한 기제. 기제라는 이 용어를 조금 기제란 건 어떤 내가 주로 쓰는 어떤 그 도구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해요. 그 어떤 사람에게 머리가 뭐 곱슬곱슬한 사람은 고집이 세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들었어요. 머리가 곱슬곱슬해도 고집 안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가? 그렇게 먼저 인식을 해놓고 보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새로 내가 그 사람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해서 그 사람을 인식하는 에너지를 싹 줄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얼굴이 새까만 사람은 어떻다, 흰 사람은 어떻다, 키가 큰 사람은 뭐 투지가 약하다, 작은 사람은 세고 강력하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선입관념이 있는데, 그 선입관념은 내가 만일에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선입관념을 싹 없애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면, 나는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이 사람이 그렇군, 저 사람은 그렇군, 이걸 다 새로 체험해서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소위 이 생명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길거리에서 무엇이 긴 게 들어가면, 뭐 도시에는 없겠지만 긴 게 지나가면
보자마자 뱀이다.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조심하지 못하고 방심했다가 당하는 수많은 그 어떤 고통이나 손실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선입관념을 잘 활용하면 내가 필요한 적재적소의 나의 에너지를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소위 진화 속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진화를 시켜온 거죠. 그러니까 그 요새 보면 고정관념은 모두가 다 문제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인간이 해로운 건 버리고 왔지. 이때까지 진화를 할 때 굳이 그걸 이때까지 끌고 올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정관념이 내가 진리를 탐구하고 견성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게 결정적인 문제, 장애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으로 뭘 할 거냐? 기존의 방법을 놓자. 자, 그래서 이 의도에서는 고정관념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인식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소위 심리학에서는 네 가지를 보죠. 지성, 감각, 감정, 직관 이 네 가지로 보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분석해보면 뭐 또 이 확장해서 16가지를 하기도 하고 또 더 늘리면 뭐 32가지 늘리기도 하고 이게 분석해서 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없이 다만 제가 이 서울대학교에서 출판한 감각심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봤는데 이 물질과 감각 쪽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불교에 이렇게 감각이라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감각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렇게 촉각이나 어떤 그 몸의 느낌, 소위 그 의학적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신의 감각 쪽으로 맞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방에서 잘 안 그러겠지만 조금 엘리트로 올라갈수록 약간은 어떻게 보면 메디컬 성향이 좀 강하게 되는데 그거 놓으시고 그냥 순수 정신의 영역에서 감각으로 인지해서 정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이고 소위 고도의 감각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내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 있어요. 감각이라는 안경을 벗자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방법을 다 넘어서서 훤히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의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깥에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경계를 보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경계를 보고 알아채는 내가 있는데 그 한 번 보고 나면 우리는 즉시로 이 여러 가지의 인식의 방법들을 내 속에 세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걸 볼 때는 그 처음에 살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싹 이렇게 뛰어넘고 즉시 이렇게 딱 바로 보는 게 나한테 생겼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만든 나의 지각의 방법들에 우리 너무나 젖어 있어서 이것들을 오늘 한번 벗겨보자. 그것이 의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도를 사실은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가보면 의도를 찾아가 보면 어떤 사물을 대했거나 혹은 나를 대했거나 간에 내 지적 수준이 그걸 분석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확인하고 하는 걸 끄트머리에 가서 다 알아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동원했는데도 끄트머리 가서 알아지지 않는 영역을 딱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소위 의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거 뭐지? 이거 왜 이러지?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의심을 하나 해결하면 마치 큰 물을 이렇게 시골에 감을 때 물을 이렇게 그 봇도랑에서 받아오는데 오다 보면 중간에 막힌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비에 떠내려온 뭐 이렇게 비닐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흙이나 무너져서 막혀 있으면 그걸 뚫고 나가죠. 그죠? 그래서 물을 우리 논에까지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의심이 걸렸는데 그 의심을 해결하고 나면 그걸로 끝인가? 그 의심을 해결하면 그만큼 더 와서 또 어딘가에 막히게 됩니다. 그럼 그걸 또 뚫어서 풀어가고 또 뚫어가고 공부를 해보다 보면 그렇게 되시죠. 그래서 내 지혜가 점점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본성까지 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성 가기 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가는 과정을 제가 볼 때는요, 이 생각의 연역적 방법을 동원해서 합리를 어떤 길로 해서 쭉 나아갑니다. 합리라는 것이 이치를 가지고 비교해보고 맞춰보고 조절해보고 또 대입해보고 또 대입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생각이 쭉 나아가는데 가다 보면 또 막히면 거기서 또 국리하고 또 뚫리면 또 지나가고 그렇게 가는데 첫 시작이 뭘로 화두를 잡을까요? 모든 걸 다 잡아도 좋다. 이걸 처음 대종사님께서 내신 20가지 의두 요목만 잡을까요? 그래도 되고요. 원래 대종사님께서는 200가지의 의두 요목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잡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봐도 내게 의심이 안 걸린다. 예를 들면 20가지 봤는데 그래 뭐 그런 써놨는데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과 두 번째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관심과 가치관이 그 의두 요목과 매치가 되지 않으면 그건 내게서 통과 이렇게 됩니다. 재미없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20가지의 그 대종사님의 우리 교전에 있는 것이 이거 정말 궁금해. 이거 왜 그렇지? 라고 했을 때 거기 딱 걸려들면 그걸로 화두를 잡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관심은 우리 집에 살림하는데, 오늘 가서 저녁하는데, 그 다음에 뭐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는데, 이런데,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다 투자를 해서 얼마 올라오는지 이쪽에다 온통 정신이 가 있으면 의두 쪽에는 궁금함이나 욕구가 요만큼 가 있고 살림에는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가다가 이건 말라버려요. 마치 물이 흐르다가 말라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건 화두는 어때요? 그런 게 있어. 대종사님께서 공부하라고 하긴 했는데 죄송해요. 그 공부 안 해서. 저한테 죄송할 거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교문을 만나면 죄송해요 하고는 그래서 끝나도 왜 그러냐면 내 관심은 여전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살림, 내가 갖는 이 인생의 욕구에 더 물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의두에 관심을 갖고 나도 견성하고 싶다 쪽으로 방향을 좀 돌려야 되지 않겠나. 이 의두를 향해서 물을 댔는데 이 물이 흘러오다가 말아버린 게 아니라 막혀도 계속 물이 모여서 물이 점점점 많아지면 이 물의 힘으로 그 막힌 찌꺼기를 밀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이 뚫리게 되죠. 이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으면 의심의 힘 하나를 가지고 진리에 도달할 때까지 밀고 간다. 이렇게 돼야 우리는 소위 화두를 잡았다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대종사님 계실 때 나오죠. 선 나다가 아이고 내가 장독 뚜껑 닫았는가 비 오는데 이러고 이제 할머니가 나가니까 저 사람은 몇 생을 더 살아야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질지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진짜 살림이 중요한데 왜 화두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두를 뚫고 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행복도 거기서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복도 나오고 인연도 나오고 모든 게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두에 관심을 줘서 이 관심을 통해서
견성을 하고 성품을 안 상태에서 일체 경계를 보면 모든 복과 지혜와 은혜가 다 내 것이 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신을 몰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현학적이고 조금 우아하고 고상한 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 지속적으로 우리는 의도의 에너지를 들이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연역적 사고를 가지고 의심이 나타나면 또 뚫고 의심이 나타나면 또 뚫고 가는데 이게 1000만 가지 의심을 다 가져도 결국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사실은 이론상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 1700 공안이라는 그 과거 불교의 조사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1701가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701가지의 공안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스님은 이거를 궁금해하다가 맨 끄트머리 막혀서 드디어 뚫었어. 그러면 그 맨 마지막 그 제일 궁금해서 본인의 다른 생각들을 끊어내버린 맨 마지막 의심, 그것이 공안입니다. 그 공안이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 소위 화두랍니다. 화두. 근데 화두가 나와 관계가 딱 돼서 내 의심이 걸릴 때 우리는 그걸 의두라고 그래요. 내 의심하고 관계없으면 그건 과거 조사들의 의심했던 단 하나의 화두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조사는 이런 걸 의심하다가 그 끝에서 막혀서 다른 1000만 의심이 그쪽으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그걸 뚫고 깨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해보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의심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각각 저마다 자기 성향과 자기 욕구와 자기 가치관과 당면한 현재 문제 때문에 걸려드는 그 하나를 잡고 계속 들이대다가 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700공안을 다 모아서 하는데 우리도 1700공안 외에 나도 하나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그때 그 스님들과 다르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야. 나는 우리 아들이 왜 아침마다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지 이게 문제야. 그러면 아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늦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그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거기서 해결되면 끝나고 안 풀리면 끝까지 가면 어때요? 결국 모든 문제는 본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는 우아하고 고상하고 뭐 부처님 이야기하면서 그죠?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왕궁가에 내시면 참 멋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왜 새끼 발가락이 아플까? 여기서 시작해도 이게 훌륭한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몇 번의 생각을 안 해서 풀려버렸냐 아니냐, 끝까지 나의 에너지를 몰아다가 내가 견성할 때까지 밀고 가냐 아니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두를 잡아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다가 맨 끝에 가면 이제는요, 맨 마지막에 어디 도달하냐면 우리 언어 자체가 이게 표상이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잖아요. 언어는 실제의 사물을 비유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 언어는 이것과 저것의 그 구별을 짓는 데서 생겨난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근본적으로 이 출범 자체가 예를 들면 크다 작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하면 제 키가 좀 큰 편인가요? 그러면 그 크다라는 생각이 올 때는요, 무엇보다 크다라는 말이고 제가 소나무보다 크나요? 그렇게 되질 않죠. 조약돌보다는 크죠. 이렇게 해서 뭔가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인식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비유가 나는 지금 비유 안 하고 저 사람 잘생겼어라고 하면 잘생겼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인지를 동시에 해내면 정신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비유를 무의식 속에 묻어놓고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똑똑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공기가 상쾌하네. 어떤 말을 해도 그 전의 것에 비해서 상쾌하다. 혹은 어떤 것보다는 덜 상쾌하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사고의 그 모조리가 싹 다 비유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는 본질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역의 끝에 가면 이 비유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본질 앞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얻지는 못해서 답답해요. 얻지 못했으니까 의심은 남아있죠. 연역과 논리는 끝까지 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생각과 생각의 맨 끝머리, 그걸 이제 백척간두란단 말이에요. 장대의 끝처럼 생각의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아직까지 의심은 해결되지 않았어. 그래서 의심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끝에 가면 언어로도 감각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에 그럼 못 간다 해서 생각이 멈추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한강 철교가 끊어졌을 때 뒤에서는 모르고 자꾸 밀면 앞에서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의심은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왜냐하면 삶의 욕구가 나는 행복의 지극한 경지, 소위 견성의 경지, 부처님의 경지까지 가고 싶은 욕구는 속에서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중생은 그게 본질이잖아요. 욕구가 멈추지 않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욕구는 계속 올라오는데 의심의 생각의 길은 끊어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러면 거기서 자꾸 의심들이 뭉치게 되는데 이걸 어때요? 의심이 거대한 단을 이룬다. 생각의 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1000만 가지 의심이 다 모여서 어떤 방법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지에서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해서 이게 끝날까요? 물이 자꾸 모이면 제 아무리 견고한 둑이라도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 견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 생각과 이 생각이 한 생각인 줄 몰라요. 이것과 저것이 둘인 줄 알고 이것과 저것이 다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서로 간에 부닥쳐서 깨지죠. 다른 것들이 만나면 부닥치면 깨지잖아요. 그죠?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른데 결국 통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하기 싫죠.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서 생각들이 싸우는 것을, 이게 이 생각과 저 생각의 파도가 서로 일어나서 치솟아 오르다가 하나가 약해서 무너지고, 그러면 다른 생각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 또 다른, 그게 끝났냐?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새로운 그 파도를 또 치고 가고 해서 생각과 생각이 부닥쳐서 마치 이렇게 큰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은 그 싸우기 좋아하는 물고기들처럼 치고받는 거죠. 한 울타리에 넣어놓은 수많은 호랑이들처럼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생각들이 그 속에 있으면 질서가 딱 잡히는데, 날이면 날마다 생각들이 다시 나고, 마치 호랑이가 날이면 날마다 새로 또 들어오고 또 5마리 들어오고 또 3마리 들어오고 자꾸 들어오면 그 싸움이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각의 충돌들이 계속 일어나서 생생약동하는 경지에 이르면 이게 진정으로 잠자지 못하는 깨어있는 사람의 화두 잡는 마음이 됩니다. 요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때에 이 에너지가 자꾸 모여요. 자꾸 모이잖아요. 그러면 갈 데는 없는데 계속 모여들면 기운은 더 세지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지경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내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분별의 견고한 그 성이 터지게 돼 있어요. 분별로는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념과 습관과 분별의 성이 터져서 찢어지면 소위 분별 밖의 인식, 이 의두를 단련할 때 그 성성하고 이 간절했던 마음이 역력히 보는 가운데 분별이 찢어지면 소위 견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지를 대각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내 권속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이것이 멈출 수 없을 때 계속 의심이 유입되고 또 유입돼서 이것끼리 서로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둑이 터지면 일거에 이 의심과 분별이 싹 사라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그 금강의 경에서 보면 소위 아란나행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란나행이 무슨 말이냐? 아라한이라는 사람은 10,000가지 의심이 들어와도 서로 싸우고 충돌하지 않아서 무쟁을 이루었다. 생각과 생각이 이치에 딱 합당하니까 생각이 서로 엇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위 그 싸움이 없는 마음속에 어떤 충돌과 어떤 시비가 얽히지 않는, 그래서 그걸 무쟁삼매다. 그래서 이제 아라하는 무쟁삼매를 얻었다 하고, 이때부터는 생각이 일어나면 전부 진리고 지혜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대각의 견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끄트머리까지 가서 더 이상 생각이 진행될 수 없는 그 지경에 머물렀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라. 한 발 더 떼라. 백척간두에서 한 발 더 떼면 어디예요? 떨어져 죽습니까? 그래서 그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화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지금 내 사는데 당장 눈앞에 돈 벌러가고 오늘 월급 받으러 이렇게 회사 가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하셔야죠. 그렇지만 이 의도를 계속 잡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 있고 틈날 때 이 진리를 내 삶의 본질적 나의 의무이고 내 과제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진리를 남에게서 얻어 듣는 사람이 끝끝내 그렇게 머물고 만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의심들이 10,000가지가 뭉쳐도 그 의심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속이 터지는 그 가운데 의심들을 열심히 보고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왜 그래? 이게 왜 그래? 여기서 도대체 뭐야? 이렇게 그 간절함이 뭉치는 그 가운데서요, 무엇이 자라냐? 역력하고 성성한 이 우리의 깨어있는 정신이 온전히 계속 나도 모르는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이거를 소위 잠자지 않는 분별 없는 자기 영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결국은 분별의 이 소위 썩은 이 견고한 성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담도 없고 나도 없는 무실무화의 참된 나를 보게 됩니다. 나가 아닌 나, 나가 없는 나, 청정한 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거기서 얻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두를 통해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의두를 우리 11과목에 이렇게 넣어 놓으신 거죠. 만약에 지금 내가 한 의심이 걸려서 이게 풀려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심이 걸려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나의 의두가 된 겁니다. 그게 풀려버렸어요. 괜찮아요. 또 진리를 궁구하고 또 진리를 궁구하다 보면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또 다른 의심이 생겨서 마침내는 내 인생을 걸만한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난 이 세상 모두를 다 내 걸로 할 거야. 내가 이 세상에는 지혜를, 이 진리를 전부 내 지혜로 할 거야. 이런 의지가 없으면 마치 이렇게 물이 보도랑에서 이렇게 내 논으로 흘러가다 중간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거기서는 견성도 뭐도 없다. 의두라는 건 이런 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의두의 1700공안을 다 보셔도 좋고 또
내게 맞는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은 어떤 의도를 들고 있는지 보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뚫어야 원불교가 다시 일어섭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제가 이 표현만 드리고 마칠게요. 하늘에 해가 하나 뜨면 1000만 명이 들고 있는 횃불이 소용이 없어요. 100만 명이 든 횃불이 대단한 것 같죠. 해가 하나 뜨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얘가 천지에 가득 찬 나무 다 살려내고요. 그 추위 다 녹여내고 그 수많은 동물들이 거기에 이제 살게 만들고 그 대광명 속에서 천지가 이 질서정연하게 은혜가 무한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근본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발 앞이 급해서 횃불 하나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걸 들고 가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내 가슴 속에 태양이 떠오르게 하자. 이걸 떠오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의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